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술 경영론 5강 영상 녹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은 다들 잘 보내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대면으로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저 혼자 컴퓨터 앞에서 강의를 하려니까 조금 좀 어색하긴 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강의 시간에 전달드리고자 했던 기술 가치, 기술 평가, 그리고 기술 보호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술 가치와 평가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에 대한 가치를 얘기를 하려면 물론 이제 기술이 가지는 가치라는 것이 금전적인 가치도 있을 것이고 전략적인 가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가치의 형태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한테 기술에 대한 가치를 쉽게 이해를 시키려면 기술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일 직관적이죠. 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기술료 사례를 조금 몇 개 들고 와봤습니다. 보시죠.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있는 유한 양행 같은 내용.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이어서 중국 시판 허가가 됐고 기술료를 625억원을 확보를 했다. 어마어마하죠. 유한양행에서 세계 최대 폐암 시장을 진입을 했는데 로열티 수익도 기대를 하고 있다. 중국 시판 허가가 되면서 기술료도 확보를 이미 했고 그 외에 이제 카피약 같은 거 하면서 로열티 수익도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 알테오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약 기업 중에 상당히 큰 이슈를 많이 가지고 왔던 기술료만 가지고도 2조 계약을 하고 막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알트 B4라고 하는 마일스톤 기술로 350억원을 수령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알테오젠에 대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조금 다루긴 할 겁니다. 원래는 이제 그 경쟁사, 글로벌 경쟁사가 있었는데 특허 전략을 잘 세워서 그 약에 대한 제형에 관련된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 제형을 잘 해가지고 이제 글로벌 빅파마라고 부르는 이제 글로벌 대형 제약 회사들한테 기술료를 특허 라이선스를 해서 기술료를 어마무시하게 받았고 이제 코스피에서도 상당히 많이 높은 그런 주가를 보여줬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 24년, 25년 때부터 쭉 계속해서 기술료 수령한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얘기만 할 건 아니고 이제 보게 되면 LG화학에서 한양대 배터리 특허를 수백억에 샀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이 뉴스 기사에서는 2016년부터 쭉 2020년까지 계약 건수 자체가 올라가고 있고 비용도 점점 어쨌든 점진적으로 볼 때는 좀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학교에 계시죠? 저도 대학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대학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이전을 하게 되는 사업화 실적 같은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래 미국에서는 이제 유니버시티,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오피스 같은 것도 다 있고 해서 이런 기술 이전들이 상당히 활발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했던 것처럼 오늘 실리콘밸리에 원래 기반이 됐던 게 대학교였죠. 그런 것처럼 이제 대학교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민간에서 가져가서 민간에서 이제 상업화를 해서 이제 어떤 수익을 발전을 시키고 대학에게 다시 이전이 되면 교육에도 또 돈이 돌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잘 갖춰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내수 산업의 어떤 규모 자체가 좀 작고 내수 시장의 규모 자체가 작고 이런 글로벌로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세계에서 다양한 기업들과 다양한 기관들에서 미국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하죠. 제도적으로도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를 상당히 후하게 해주고 있고 또 그런 내수 시장의 규모 자체도 엄청나게 크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리스크를 좀 감수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좀 그런 게 좀 덜하죠. 대신 이제 여러 가지 자본력에 의한 알력들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시장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잘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고 이런 무형자산을 기반으로 했던 이런 사업화 실적들이 많이 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좀 고무적이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확실히 개편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경영학도니까 이런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기술료에 관련된 내용들은 주로 이제 공대 쪽에서 많이 개발을 하고 기술료를 개개로 받게 되는 이제 이런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직장에 가신다거나 회사를 창업을 하신다거나 할 때 이런 기술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잘 인지를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이고 어떤 전략을 펼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점점점 세상 자체가 이제 기술이 많이 중요해지고 기술의 변화가 빨라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기술 가치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기술 평가에 대한 중요성들이 점점점 더 똑같이 중요성이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더 볼까요? 이번 기술료 사례는 좀 다릅니다. 앞에 있던 기술료 사례는 이제 기술을 개발을 잘해서 기술료를 라이선스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기술료를 확보를 했던 혹은 대학에서 성공적으로 기술 이전을 통해서 민간 산업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기술 개발하지 않고 어떤 그런 기술을 구매함으로써 시장에 진입할 시장 타이밍을 빠르게 확보하고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었을 텐데 이번 사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대기업들은 이런 기술 소송들 때문에 몸을 이제 많이 앓는 소리를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플도 처음에 이제 아이폰 나왔을 때 엄청난 특허 소송을 받았었죠. 이제 그걸 이겨내고 현재 애플이 된 겁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제 그래도 회사 규모에서 크고 뭐 기술 R&D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미국의 특허 괴물인 인터디지털에 1.46조 로열티를 지급해야 된다. 인터디지털은 정말 유명한 특허 괴물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1.46조 어마무시하죠. 로열티를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는. 근데 이런 특허 괴물에 대한 얘기를 좀 들고 와봤는데 이제 삼성이나 LG가 미국에서 특허 괴물 공격에 몸살을 앓고 있다. 뭐 전정부제 배상금 포함이랑 그리고 배상금만 내는 게 아니라 맞소송을 하겠죠. 우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 쟤들이 잘못 알고 있다. 왜냐하면 패소를 하게 되는 순간 특허 괴물들이 이제 고소를 했을 때 그걸 패소를 하는 순간 막대한 금액의 기술료를 내야 될 테니 이런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특허 괴물의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항소를 하고 소송을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거기에 드는 뭐 내부적인 행정 절차, 소모되는 비용, 그리고 시간, 일정 물적 자원 어마무시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특허 괴물이라는 얘기 계속 나오는데 영어로는 페이턴트 트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트롤 아시죠? 이제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그런 괴물인데 이 페이턴트 트롤을 학술적인 용어로 좀 바꾸면 NPE, Non-Practicing Entity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문자 그대로 Practicing Entity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이런 페이턴트 트롤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특허 괴물들은 기술 가치와 평가를 엄청 주도 면밀하게 합니다. 그리고 선점적으로 기술을 확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술권을 가지고 그걸로 뭐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특허라든지 이런 기술 보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추후에 다른 기업에서 자기의 특허를 잘 침해를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그걸 소송을 걸어서 거액의 기술 로열티를 받아내고 배상금을 받아내고 하면서 그걸로 이제 이윤으로 삼는 그런 기관들을 NP라고 부릅니다. 이런 NP는 사실 특허 제도의 특허 제도의 어떤 그런 빈틈을 잘 파고든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특허 제도라는 게 특허를 공개를 해 대중에게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특허를 공개를 해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전체 인류 사회의 기술이 진보할 수 있게끔 하는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어낸 시스템인데 원래 바라건대 지향했던 모습은 근데 NP는 그런 기술 권리를 자기들이 인류 진보, 기술 진보에 뭐 기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기술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어떤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언제 자본주의로 시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어쨌든 법적으로 제도권 하에서 뭐 정해져 있는 기술권의 권리를 그들이 행사를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죠.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특허 괴물들의 많은 타겟이 되고 특허를 가지고 많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일견 생각할 때 특허라는 것이 사실 이제 뭐 출원하기도 힘들고 특허가 등록되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공격을 받냐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서 특허에 대한 요건, 뭐 특허의 성격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제 특허를 등록하기 필요한 요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허가 등록됐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허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MP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특허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돈을 버는 사례 그리고 특허 괴물들의 공격을 받아서 거액의 라이선스를 지금 지불해야 되는 그런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어마무시하죠. 벌써 뭐 돈 단위가 뭐 조, 뭐 이런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기술의 가치라는 게 무형자산의 가치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큰
중요한 그런 지식이 될 것이란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건 기술을 가지고 하나의 제품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기술이 점점 급격하게 발달하고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하나의 기술이 다른 기술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산업융합이라든지 뭐 그런 빅블러라든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기술을 구분하는 그런 범위들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기술이 고도화되다 보니 이 기술과 저 기술이 융합이 되고 이 기술이 저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면 좋은 특허를 잘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안에 이제 기술적인 우위를 쟁취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기 때문에 이제 기술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인지 기술 가치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의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근데 기술 가치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느끼시기에도 뭐 돈 아니야? 뭐 특정 기술이 있을 때 그 돈이 막 엄청나게 좋은 기술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기술의 가치가 별로 없는 되게 변두리 기술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제 기술 가치에 대한 학술적인 정의는 찾아보면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 따라서 혹은 산업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서울대학교의 박용태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이죠.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할아버지 되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께서 2004년에 출판하셨던 논문을 보게 되면 이제 기술 가치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광범위하게 설명을 잘 정리를 해두셔서 그걸 들고 왔습니다. 보게 되면 기술 가치란 특정 기술 자체에 내재한 잠재적인 가치를 의미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돈에 관련된 내용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회적인 가치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다고 기본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기술 가치를 우리가 모호하잖아요.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거는 사실 눈으로 잡히는 제품도 아니고 우리가 뭐 하자가 있는지 확인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술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술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특정 기술을 보고 이 기술의 가치는 이 정도야. 이 기술의 가치는 아니야. 그거보다 더 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기술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기술의 뭐 가치를 잘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만큼 기술 가치는 상당히 복잡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술 가치를 단순히 내재한 잠재적인 가치다라고만 하고 얘기하고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하고 이제 모호한 상태로 넘어가실 것 같아서 이 논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제 기술 가치를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에 내재된 인트린직한 팩터가 있고 그 다음에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응용 요인, 어플리케이션 팩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각각 한번 보시죠. 내재적인 요인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떤 관점을 이제 박윤태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내세우셨던 거고 이거 외에도 다른 많은 학자들이 이제 기술 가치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혹은 정의를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이런 요인의 내재적 요인이나 응용이나 뭐 다른 요인도 있을 수도 있고 각 요인에 해당하는 어떤 하위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은 배우시는 입장이니까 요거 하나 이제 대표 케이스로 해서 한번 보시죠. 내전 요인을 보게 되면 하위 요인의 첫 번째는 독점적 위치입니다. 당연히 해당 기술의 보호 정도나 독점적인 사용 정도가 높으면 기술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어떤 기술을 가짐으로 인해서 독점적으로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 기술에 의해서 형성되는 시장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기술의 가치가 어마무시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리고 기술의 보호 정도라는 것은 이 기술이 단순히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 기술이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는 게 특허를 하게 되면 특허에 이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만 뭐 청구항에서 뭐 어떤 특허의 기술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서 특허의 가치가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보호 범위가 바뀌는데 보호 범위가 넓다라는 것은 특허가 좀 더 보편적인 기술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더 가치가 높겠죠. 특정보다 보편적인 기술이 훨씬 더 응용 범위가 넓을 테니까요. 두 번째를 보시죠. 내재적 요인의 두 번째는 기술 수준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해당 기술의 기술 수준을 사실 정의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죠? 타임에 디펜던트 합니다. 시간이 지금 현재 이 기술이 최신이라고 하더라도 10년 뒤에도 최신일 확률은 되게 낮겠죠. 그래서 기술 수준이라는 것 자체를 해당 기술의 기술 수준이 그 기술과 유사한 기술 도메인에서의 최신 수준, state of the art, technological performance랑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가지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죠.
여기서 이제 기술 수명이라 그래서 해당 기술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간으로 설명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산업의 발전이 너무 급격하게 바뀌는 그런 산업이라면 기술 수명 자체가 적을 것이고, 그러면 가치가 좀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뭐 3년 기다리면 또 다른 기술이 나올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그 산업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사이클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산업이다 그러면 그 기술 수명 자체가 상당히 증가를 해서 우리가 이 기술로 인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수명을 가져다 놓은 건데, 이게 단순히 그 산업의 사이클만 가지고 보는 건 아니고 기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파괴적 혁신이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갑자기 동떨어져서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기도 하지만, 돌파구 특허, 돌파구 기술처럼 완전히 혼자 갑자기 기술의 궤를 달리하는 그런 기술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기술은 하위 기술이 있고 계속 기술 지질이 축적되어 오면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기술들이 어쨌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나간다고 했을 때 아무리 독자적인 기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기술이 핵심 키 기술이고, 그로 인해서 이 혁신적인 궤를 달리는 기술이 이 기술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 기술의 수명은 계속해서 산업의 사이클이 빠르더라도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술 수명도 복잡한 내용인데, 어쨌든 기술 수명이 길수록 당연히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만큼 커지기 때문에 기술의 가치가 올라갈 것입니다. 거기는 표준화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 기술 표준에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죠. 기술 표준으로 된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 기술에 대해서 기술의 스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술이 어떤 표준 스펙을 만족하기 위한 정말 핵심 기술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모든 이 기술에 관련된 산업, 이 기술로 인해 생성되는 시장은 이 기술을 통과해서 진행이 돼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상호 운용성이 높다는 거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기술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치 우리 네트워크 익스터널리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네트워크 외부성처럼 상호 운영성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기술과 연계되는 다음 후속 기술들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의 가치도 똑같이 증가를 하겠죠. 두 번째로 응용 요인으로 가보시죠. 기술 유형입니다. 해당 기술의 유형이 어떤 제품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건지, 공정이나 소재 기술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바뀔 것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뭐 제품에 대한 기술이다라고 하면 해당 제품에 대해서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제품이 아니라 뭐 그 제품의 보완제를 생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 기술이 공정에 관련된 기술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물질은 이 공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도저히 생산을 하지 못해. 그러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이처럼 기술의 유형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산업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케이스에 따라서 바뀔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술 유형에 따라서 이 기술 가치가 변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비율도 있겠죠. 기술이 아무리 중요하고 정말 핵심이 되는 표준 특허라고 하더라도 그 기술이 사실 그 가치를 낼 때 어떤 제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정말 일부분에 불과한 한 10%밖에 기여를 안 한다. 그럼 기술의 가치는 전체 총량에서는 되게 상대적으로 작을 겁니다. 그죠? 기술 자체의 중요성은 높을지 모르더라도 우리가 이윤을 창출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여 비율도 중요하게 될 것이고, 응용 범위도 중요하죠. 아까 표준화 정도처럼 어떤 기술이 정말 보편적인 기술에 가까울수록 이 기술이 A 산업, B 산업, C 산업에 사용될 확률이 높을 겁니다. 혹은 이 산업 한 군데서만 쓰인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뭐 이제 이런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이 산업 한 군데만 쓰이는 기술이지만 이 산업이 엄청나게 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입니다. 그러면 A 기술, B 기술, A 산업, B 산업, C 산업에 쓰이는 보편적인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 전체를 합친 것보다 이 산업에 있는 이 산업의 기술 가치 규모가 훨씬 더 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좀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 가져갔을 때 우리가 이런 기술 산업들의 규모가 막 그렇게 대동소이하거나 어쨌든 보편적인 기술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 한두 개, 세 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게 네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10개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응용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일반적으로 기술 가치가 상승할 것입니다. 그죠? 물론 이제 이거는 우리가 특정 기술을 가치를 우리가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함인 것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죠. 해당 기술 도메인이라든지 기술의 특성이라든지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거 고민을 할 텐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응용 범위도 상당히 중요한 기술 가치의 하위윤이 된다라고 당연히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성도도 있겠죠. 어떤 기술이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 시장의 마켓에 들어가서 혁신으로 확산될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 당연히 이 기술에 대한 가치는 위험도가 많이 높을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10년 뒤에 상용화를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10년 사이에 더 좋은 기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겠죠. 근데 어떤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이 지금 당장 시장에서 상용화 될 수 있을 때 필요하다, 상용 혹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술의 가치는 즉각적인 우리가 이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고,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것은 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술의 가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기술의 가치는 사실 특허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어떤 기술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있겠죠. 뭐 특허로 가지고 명시적으로 법적인 제도권 안에서 보호를 받는 기술도 있을 것이고, 혹은 뭐 기업에서 영업 비밀로 하고 있는 기술도 있을 것이고, 혹은 뭐 영업 비밀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쨌든 기업 내에서 뭐 일정 부분은 특허를 내고 일정 부분을 우리가 비밀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 비밀을 모르면 이 특허 명시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특허를 기술권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든지 여러 가지 전략들 하에서 이제 어떤 기술의 가치를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좁은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의 정의를 넓게 두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어떤 기술 특허권에만 한정을 해서 한번 보시죠. 이건 제 논문입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랑 썼던 논문인데,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기술의 가치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유망 기술을 어떻게 발굴할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유망 기술이라는 것은 후속 기술 발전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특허니까, 이 후속 기술 발전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기술의 영향력이 높다라는 것이고, 아까 보편적인 특허에 가깝겠죠. 기술 유망 기술일수록. 그러면 당연히 특허의 가치가 높을 것입니다. 좀 이런 경우에는 특허만 가지고 봤을 때는 특허의 유망성이 높다라는 것은 곧 이 기술 특허의 가치가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술의 유망성을 특허를 가지고 측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기술 가치를 얘기를 할 때는 박용택 교수님의 내용을 가지고 기술 가치 측정을 할 때는 뭔가 좀 추상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특허라는 것은 실제로 문서화되어 있는 거죠. 이 기술이 어떻게 발현되는 건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지, 어떤 것들을 보호받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들이 명시적으로 문서에 적혀 있기 때문에 이 특허의 어떤 서지 정보를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의 유망성 이 논문에서는 기술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뭐 얼마다 체크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특허가 예를 들면 피인용 횟수가 많다는 것은 인용 횟수가 많다는 거죠. 이 기술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특허라든지 외부 문서들이 많았을 때 이 기술은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기술을 우리가 인용을 하지, 그리고 그 분화되는 중심에 있는 기술이니까 인용을 많이 되는 것이, 그렇지 않은 주변 기술들은 인용 횟수가 조금 작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특허의 가치가 높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특허의 이전 횟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특허 권한을 계속해서 소유주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특허 소유주가 계속해서 바뀐다는 건 뭡니까? 이 특허가 살아있는데 이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이 특허의 소유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구매하고 라이선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니까, 죄송해요. 라이선스가 아니죠. 이 특허를 구매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고,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니까 가치가 높을 확률이 기본적으로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 횟수도 어떤 기술의 유망성, 기술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특허 갱신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특허권이 나오면 최대 20년까지 기술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 특허를 한번 출원하고 등록이 되면 땡 이게 아니고 최대 한 처음 3년까지는 특허 등록을 할 때 냈던 비용을 가지고 기술권 보호를 해주는데, 그 다음 4년차부터 우리나라에서는 4년차부터는 계속해서 갱신 비용을 특허청에 내야 돼요. 특허청에 내야 특허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허권의 소유자가 특허를 갱신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이 특허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갱신 횟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망기술 확률이 높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유형을 좀 나눠놨던 거고, 시장 가치 측면에서 보이는 정말 가격인데, 특허권의 이전 가격은 직접적인 기준 아까 뭐 350억 원짜리 기술보다는 600억 원짜리 기술이 당연히 기술 가치가 높겠거니 뭐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고, 특허 라이선스 로열티 같은 경우는 특허를 라이선스해서 이 로열티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유망 기술이면 당연히 시장 평가가 높았을 때 로열티를 많이 받겠죠.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시장 가치와 특허 서지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시장 가치 정보는 사실 데이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라이선스 로열티를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것은 그 기술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기술이 어떤 기업의 기술 전략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까지 노출이 되는 그런 값이기 때문에 잘 공개를 안 되는 그런 값이에요. 그냥 이제 뭐 얼렁뚱땅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럼썸 피라 그래서 처음에 350억 원을 받고 그 다음에 뭐 그 뒤에 매년 10억씩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뭐 처음에는 100억씩 받았지만 매년 우리가 뭐 50억, 80억 받는다는 그런 계약이 따라 바뀌겠죠. 그런 것 따라 총합을 우리가 이제 특허의 가치를 계산해야 된다. 어쨌든 이런 데이터가 우리가 축적하기 어려우니
이런 특허 서지 정보를 가지고 실제 시장 가치를 비교를 해볼 수 있겠냐, 이런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진행했던 연구였습니다. 어쨌든 좁은 관점에서는 특허의 가치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다. 자, 우리 앞선 슬라이드에서 이제 뭐 기술의 가치에 대한 어떤 개념, 그리고 기술의 범위를 좀 내로우 다운해서 특허의 관점에서 기술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기술의 유망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조금 돕게끔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기술의 가치라는 게 모호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기술 가치를 평가하는 과업이라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술 평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더라도, 사실 기술 평가에 대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학술적으로 다루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산업계에서 혹은 실무자들이 정말 직접적으로 그 어떤 필드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기술을 평가하는 기관 두 개를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보증기금이고요. 두 번째는 신용보증기금인데요. 이런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 평가를 하는 이유는 이제 어떤 기업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기업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건데 우리 기술이 정말 좋습니다.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은행에서는 사실 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죠? 알기가 쉽지 않아요.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물론 이제 뭐 전문가들 불러다 할 수 있겠지만 은행에서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대출 심사를 하시는 분.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이 생겨서 기술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뭐 이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증을 딱 써주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우리 기술보증기금에서 우리 기술은 한 1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올해 50억만 빌려주십시오. 그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담보가 100억이 정도 되는 가치가 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물론 이제 정보의 어떤 불확실성을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기업에 따라서는 이런 기술에 대한 보증이 어떤 가치에 대한 보증을 받는다는 것이 앞으로 이제 정책적인 자금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정책적으로 어떤 산업을 AI 산업을 계속해서 밀어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스타트업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어떤 기술보증기금에서 수행하는 기술평가에서 A 스타트업이 훨씬 더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AI 산업 진흥을 위한, 촉진을 위한 정책적인 자금이 투입된다고 했을 때, 공적 자금이 투입됐을 때, 그 자금에 대한 수혜를 A라는 기업이 더 받을 확률이 높겠죠. 우리 기술보증기금에서 이만큼 우리 가치를 인정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어떤 자금의 조달을 위해서 이런 평가를 받는데, 두 가지 기관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 이게 막 하나하나 설명을 하자면 좀 법도 봐야 되고 좀 세부적인 차이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하는 기술평가는 기술 자체에 대한 가치에 초점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둡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술을 얼마만큼 잘 우리가 상업화를 할 수 있고 우리 역량이 얼마나 되고 이런 거 매출이 기존에 얼마만큼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도 이런 게 조금 더 뭐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평가를 내는 게 아니라 앞에 기술이 붙어 있죠. 기술의 어떤 가치, 기술의 내재된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상용화 역량인지 이런 걸 안 보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좀 더 기술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게 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에는 넣지는 않았는데 이제 보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맞아. 기술보증기금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성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들도 기술보증기금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아서 우리 매출도 없고 상업화 실적도 없지만 우리 기술이 이런 게 있으니까 평가를 해줘서 내가 어떤 공적 자금을 조달을 받겠어. 그래서 우리 기업을 한번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보증기금에서의 기술평가를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보증기금에서 얘기하는 기술평가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대상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 타당성 등을 분석을 하고, 그죠? 사업화 실적 이런 게 아니고 사업 타당성을 분석을 하죠. 결과를 금액, 등급 의견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신용보증기금 내용을 한번 보시죠. 신용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이랑은 다르게 앞에서 기술이 좀 빠졌죠. 그래서 신용보증기금 정말 그 기업의 신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기술평가를 합니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기술평가라고 하는 것은 기술을 얼마만큼 기술의 역량,
그리고 기술의 가치, 기술의 어떤 상업화의 가치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 자체에 내재된 그런 가치나 역량이라기보다는 이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얼마나 잘 운영을 하는지, 그래서 신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가지고 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예비 창업자는 평가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굳이 차이를 비교를 하자면.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기술 평가를 가지고 한번 보자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검토해서 금액 등급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기술보증기금이랑 비슷한데 아까 어땠습니까? 아까 기술보증기금은 사업의 타당성이라는 조금 더 어떤 사업화의 전 단계에 초점을 조금 맞췄는데 이 신용보증기금은 그게 아니라 사업성을 검토하죠. 이 기술이 실제로 매출 실적이 있고 사업화 실적이 있을 때 좀 더 그 사업화 전체 프로세스는 좀 더 후미 쪽에 초점을 맞추고 기술 평가를 수행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평가를 이제 두 기업에서 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어떤 기술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이 기업을 얼마만큼 이 기술을 가지고 잘 혁신을 확산시킬 수 있는지, 이 기술이 그냥 운 좋게 발명을 해서 특허만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의 기술 역량 자체가 높아서 이 특허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술을 확보하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떻게 된다든지, 뭐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복합적으로 기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기술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기술 보증 기금이랑 신용 보증 기금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이제 기술 보증 기금이나 신용 보증 기금 말고도 우리가 기술 가치나 이런 기술 평가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중요해질 것이다. 유형 자산에 대한 가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에서 계속해서 중요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관련된 자격증이 얼마나 있나 한번 보시죠. 물론 이제 기술 평가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격증들만 제가 넣어놨고, 그 외에도 기술에 관련된 뭐 IP 분석, 기술 분석 이런 자격증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은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분 뭐 별리사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뭐 전도 유명한 그런 전문직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죠. 그래서 사실 명실상 부한 국내에서 제일 조금 권위가 있는 그런 기술평가 관련 자격증이 되겠고요. 그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발급하고 있는 기술거래사라는 이런 자격증은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 전반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어떤 기술 이전을 할 때 계약을 해서 악성 계약 조건은 없는지, 뭐 우리 전략을 좀 잘못 세우진 않았는지, 우리가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마케팅을 어떻게 할지, 공개를 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 기술 이전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약을 맺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이전을 했으면 실제로 기술에 대한 노하우도 전달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이 기술이 잘 되려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전달을 훈련을 시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후 관리까지 초점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을 하는 그런 자격증 기술거래사가 있을 거고요. 그거 외에 이제 뭐 기술 보증 기금에서 혹은 뭐 다른 이제 기술 뭐 평가 협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내고 있는 건 민간 자격증도 있는데, 예를 들면 기업 기술 가치 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적정 기술료를 어떻게 산정을 할지에 대해서, 기술 보증 기금은 이제 기술 가치 평가나 사업보다는 기술 담보 측면에서 신용 평가.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이제 기술 보증 기금 같은 경우는 기술을 우리가 보증을 받아서 은행에 가서 어떤 돈을 얼마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거니까, 담보를 어떻게 대한 측면에서 신용평가 초점을 좀 맞추는 그런 자격증들도 있고, 한국 기술사회에서는 기술 상업화 가능성이가 기업의 역량이라든지 뭐 상업화 우리가 공장을 가지고 있는지 판로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겁니다. 그죠? 한국 기술사업화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술 평가사 같은 자격증은 기술 자체의 가치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자격증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술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기술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기술의 가치를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뭐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어떤 자격증들이 있는지를 현재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상당히 넓죠? 범위가 상당히 넓고, 기술 가치의 모호성만큼이나 기술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들, 그리고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제 기술 가치 평가의 목적이나 어떤 용도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우리가 앞에서 이런 기술 가치가 모호하고 기술의 평가가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게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기술의 목적이 이전이나 거래에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기술 자체를 매매하는 거니까 기술 자체의 가치라든지 혹은 라이선스에서 이 기술이 표준 기술이 넘어갔을 때 이 라이선스에서 우리가 로열티를 처음에 럼썸피를 많이 받고 뭐 로열티를 좀 줄일 것인지, 혹은 럼썸피는 좀 작더라도 로열티를 뭐 많이 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봐야 하는 그런 요인들이 좀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술의 청산도 있겠죠. 좀 슬픈 얘기입니다만
어떤 기업이 파산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기업의 가치는 파산해서 이제 이 기업에게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기업을 가지고 막 뜯고 청산을 해가지고 그런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유형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빚을 이만큼 갚은 것을 가름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기업이 무형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기술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할지, 이 기술의 무형적인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청산을 했을 때 우리 이거를 현재 가치 금액에서 어떻게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세무도 있을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예를 들면 기업에서 이제 세금을 낼 텐데 어떤 기술을 기증을 한다든지, 분사한 어떤 조인트 벤처라든지 분사를 했을 때 기술을 단순히 기증을 하면 안 되겠죠. 그에 걸맞는 이제 금액이 왔다가 될 때 이때 세금을 얼마만큼 매겨야 맞을지, 뭐 이런 관점에서도 기술 평가를 해야 될 수 있을 것이고, 현금 출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술이나 지적 재산권을 우리가 기술이 이만큼 뛰어나니까 돈을 빌려주시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당연히 기술 평가하는 부분들은 다를 것이고, 기술의 상용화 기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들을 더 위주로 보겠죠. 금융, 아까도 얘기했던 기술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하는 기술 평가, 혹은 이제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 만 개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판매하고 어떤 파이낸셜한 그런 자금의 흐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술의 가치를 잘 평가를 해서 우리의 기술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앞으로 뭐 오픈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할 때는 경영 전략을 세워야 되니까 본인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가치 평가를 잘 해야 될 거예요. 그 본인의 회사의 비전이나 미션에 따라서 이 기술의 가치가 당연히 많이 바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요건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에 비해서. 소송도 있겠죠. 지적재산권이 침해를 했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쟤한테 배상금 받아야 될지, 뭐 이런 것들 논의를 할 때 봐야 되는 것들은 제도적인 기준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청구항, 예를 들면 특허 기준으로 보면 특허의 청구항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이게 정말 침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회피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초점을 맞추겠죠. 이런 것처럼 기술 가치 평가의 목적이나 용도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 가치 평가에 대해서도 어떤 자격이 좀 더 많았고 기관들도 보게 되는 초점이 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술을 같이 하는 평가를 할 때 어떤 기법들이 있을 거잖아요. 기술 가치 평가를 할 때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논리 없이 하진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기술을 평가하는데도 많은 논리들이 들어갑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가 기법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어떤 기법들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먼저 프로파일법과 벤치마킹 보면 좀 유사한데 좀 다른 건, 프로파일법은 쌍대 비교를 하는 거예요. A 기술, B 기술 비교를 합니다. 근데 가정을 해서 B 기술은 현재 뭐 특허 로열티라든지 기술의 가치가 거래 금액이 안정이 되었어요. 근데 A라는 기술은 이미 기술 시장에서 특허 가치도 평가를 받았고 로열티도 받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두 개 기술이 유사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를 하게 되면 우열을 가릴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B 기술은 A 기술보다 기술의 퍼포먼스 측면에서 조금 더 좋은데 상업화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고, 뭐 그렇게 되면 이 쌍대 비교를 통해서 기술의 가치를 비교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벤치마킹법은 쌍대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아요. 우리는 어떤 특정 산업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가치가 얼마만큼 된다는지도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것이고 있겠죠.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모아져 있을 텐데, 그 기술이랑 우리 기술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아, 우리 기술은 저 기술 대비했을 때 한 뭐 이 정도 좀 더 많이 낮은 위치에 있다. 좀 근접한 기술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술의 가치를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격차라든지 비율을 관점에서 우리가 저 기술이 한 80%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되면 80% 정도의 가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관점에서 기술 평가하는 거고, 이 프로파일과 벤치마킹법은 어떤 유닛을 가지고 어떤 유닛을 가지고 뭐 금액으로 평가를 하는지, 점수를 가지고 평가하는지 이런 건 나오지 않았어요. 그 관점에서 아래에 있는 지표법, 평점법, 금액법은 어떤 지표를 가지고 해서 여러 가지 하위 기준들을 가지고 단순히 금액뿐만 아니라 이 기술에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 기술이 탄소 배출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관점까지도 집어넣어서 복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지표법이 되겠고, 평점법은 당연히 이제 점수를 매기는 것도 항목이 여러 개 있을 텐데 이런 지표랑 유사하겠지만 이 지표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뭐 상대적인 지표도 있고 절대적인 지표도 있고 뭐 예 아니오로 평가되는 그런 지표도 있을 텐데, 이런 점수는
100점에서 99점의 1점 차이는 어떤 근거나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지 뭐 이런 것처럼 점수 자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그런 평가법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우리가 프로파일법과 벤치마킹과 지표법과 평점법을 통해서 우리는 금액을 좀 산출할 수도 있겠죠. 기술 가치를 직접적인 화폐 가치로 산정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 이제 금액법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 금액법을 산출하는 데는 대표적으로 이제 변리사분들이나 특허 사무에서는 많이 하는데, 비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시장에서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수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실무적인 관점인데, 그래서 이렇게 좀 기술가치 평가 기법이 다양하다라는 얘기를 일단 기본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뭐 기술 지표법을 가지고 기술을 평가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지표들이 있을지,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예시로 들고 온 거고 많은 지표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기술성, 사업화 대상이죠. 어떤 정말 기술이 얼마나 혁신성이 높은지, 이게 정말 기술의 완성도가 높은지 안 높은지 이런 걸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기술의 환경성, 어떤 기술이 정말 좋습니다. 전기차 기술이 나왔어요. 너무 좋아. 근데 외부에 뭐 기술 충전소가 별로 없어, 전기 충전소. 그러면 기술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죠. 그래서 기술의 어떤 절대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기술이 산업이라든지 우리 사회에 나왔을 때 이 기술이 좀 친화적인 환경인지, 생태계가 괜찮은지 이런 걸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시장성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이 기술이 들어가는 산업 자체가 규모가 만약에 크다, 그러면 기술 가치가 높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경쟁 특성도 있겠죠. 이 기술이 들어갔을 때 시장 진입 장벽이 뭐 허들이 많다든지, 그럼 기술가 좀 낮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혹은 뭐 진입 장벽이 정말 어마무시한데 이 기술은 이 진입을 회피할 수 있다, 뚫을 수 있다, 그러면 기술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 기술이 가지고 시장 전면의 특성이 어떻다, 현재 뭐 경쟁이 독과점 형태다, 혹은 다양한 플레이들이 모여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따라서 기술의 가치가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사업성 관점을 보죠. 뭐 생산력, 이 해당 기술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제품을 만들 설비 능력을 지금 어떤 기관이 가지고 있느냐, 혹은 서플라이 체인이 잘 형성이 돼 있어서 원자재를 가지고 오는 데는 문제가 없느냐, 이런 것도 기술 가치 평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기술을 가지고 수익성을 따질 수도 있겠죠. 이 기술이 정말 좋은 기술인데 투자를 앞으로 100억 원 더해 우리가 투자를 뭐 이익을 받을 수 있어라든지, 혹은 이 기술은 그 자체로 완전무역이라서 지금 이제 바로 상용화를 할 수 있다라든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마케팅이라든지 경영자 전문성이 어떤지에 따라서도 우리가 기관이나 조직을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실성 측면에서 이 기술이 정말 특허권이 확보를 잘 해 있는지, 혹은 확보를 잘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지속 가능한지, 다른 기술을 가지고 막 갑자기 이 기술의 가치가 갑자기 평가절하되는 상황이고, 평가절하가 아니라 기술의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이 오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해당 기술이 어떤 특정 세밀한 위치에만 적용되는 기술인지, 혹은 특허의 범위가 넓어서 보편적인 기술에서 가치가 높다는지, 아까도 계속해서 설명했던 그런 것들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게 기술 가치 평가 기법에서 지표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정말 사례고, 여러분들이 기술을 평가한다고 했을 때 어떤 평가를 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다양한 많은 목적들, 거기에 따라서 이 지표는 얼마든지 우리가 수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금액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게요. 금액법은 실제로 이 세 가지 기법 많이 쓰입니다. 변리사분들이라든지 변리사분들이 모여서 일을 하시는 특허 사무소에서 이런 금액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기술의 가치는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씩 보실까요? 먼저 비용 접근법입니다. 말로만 들어도 알겠지만 해당 기술이 탄생할 때까지 들었던 비용을 가지고 이 기술의 가치는 얼마입니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술이 뭐 수준이 낮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R&D에 들어가는 비용이 안 많아서도 개발할 수 있겠죠. 혹은 산업 특성에 따라서 R&D 비용을 어마무시하게 요구하는 그런 기술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비용이 높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해당 기술이 난이도가 높고 기술이 되게 우월한 기술이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들였을 거예요. 시간과 비용을.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과거 비용들이니까,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투입됐던 인력들의 인건비, 혹은 뭐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들었던 기술 자재 비용, 혹은 뭐 어떤 기술적인 인프라라든지, 혹은 재료값들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뭐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나라에만 출원된 게 아니라 미국에도 출원이 되고 국제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도 비용이 들었으니 그것도 다 산정하고 같이 합산을 해서 기술의 가치는 얼마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비용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산정 방법이 적혀 있죠. 뭐 기술을 개발하기까지 소요된 이런 거 가지고 뭐 산정을 한다.
그래서 비용접근법은 어떤 때 쓰냐면 당연히 비용을 가지고 기술을 산정한다는 거는 단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술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논의를 하지 않았어요. 정말 단순하게 우리가 얼마 투자했으니에는 얼마나 이렇게만 러프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뭐 예를 들면 파괴적 혁신처럼 새로운 시장이에요. 기술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평가를 해야 되면 비용접근법이라도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나 기술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는 비용접근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뭐 가격 산출이 쉽죠. 우리 백데이터,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과거의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합치기만, 현재 가치로 합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간편하죠. 대신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술의 수익에 대한 가치는 반영을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기술의 가치는 당연히 기술 개발 비용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죠? 기술 개발 비용을 막대하게 들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관점에서 기술의 가치가 높겠거니 난이도가 높겠거니 할 수 있지만 정말 난이도가 높아서 기술 개발 비용을 많이 들였는데 정작 결과물은 좋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기술 개발 결과물이. 그러면 비용조건법 가지고 이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맞냐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접근법인 시장 접근법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장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술이 속해 있는 산업이나 이 기술 시장에서 많은 로열티라든지 기술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제 데이터가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기술의 위치가 상대적인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금액적으로 환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술 거래 시장에서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 정보를 종합해서 기술 자산의 가치를 평가를 하는 방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거나 유사 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뭐 벤치마킹법처럼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장점은 시장 원리가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최고 수준의 기술이 100억의 가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산정되는지 우리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저게 100억이라고 믿고 있으면 그 기술의 가치는 100억이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적정선에서 우리가 도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술의 가치나 거래가 유사한 기술이 거래나 이런 이전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이 기술을 확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다라는 의미가 될 테니까 실제로 유통할 수 있는 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시장접근법은. 대신에 시장접근법은 좀 쓸 수 있는 경우가 작을 거예요. 그죠? 기술이 비공개적으로 거래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시장접근법 쓰기가 힘듭니다. 그죠? 좀 논리적으로 100명이 평가했을 때 이 100만 원이라는 기술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랑 아무도 모르는데 200만 원이라고 하던데 라고 하는 거랑 기술 가치 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신용도가 낮을 거예요. 그래서 기술거래 대가, 그런 기술거래 대가가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따라서 시장접근법에 대한 평가의 신용도가 많이 연관이 될 것이고 기술거래 시장이 성숙하지 않았거나 유사거래 사례가 아예 없으면 시장접근법 못 쓰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경우도 있겠고 좀 이건 어려워질 텐데 세 번째인 수익접근법은 이 기술이 있다고 할 때 이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상용화를 한다고 했을 때 기술 가치가 얼마만큼 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미래 가치를 산정을 하는 거예요. 어렵죠. 기술의 미래 가치를 산정한다는 것은 리스크를 수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이 계산이 잘못된 걸 수도 있겠죠. 혹은 당장 내일 갑자기 뭐 혁신적인 다른 기술이 나서 우리가 이 기술 가치를 했던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는 있지만 이제 어떤 정확한 정보를 입수를 그러니까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겠지만 실제 예상소득에 기초한 가격을 도출하기 때문에 좀 기술을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있겠죠. 그럼 내 기술이 그 정도 가치는 되지. 이렇게 어렵지만 하게 되면 어쨌든 기술의 미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가 기술 가치를 요걸로 평가를 하게 되면 장래의 현금흐름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자영업자분들은 오늘 많이 벌어도 내일 이만큼 많이 벌 수 있을지가 불확실 할 텐데 일반적으로 월급쟁이들은 우리 이번 달 월급은 얼마? 다음 달 월급은 얼마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래 계획을 세우기가 월급쟁이들이 더 편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수익적법을 가지고 기술의 가치를 평가가 끝나면 최소 이 기술을 가지고 그래 저런 흐름으로 가면 이 정도 가치를 우리가 이윤을 낼 수 있다는 것이 하는 기준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많은 계획들을 세우기가 좀 편하겠죠. 그런 게 또 장점이 되고 그럴 겁니다. 저희 벌써 뭐 넘어가지도 못하고 50분이 다 돼가는데 하나하나 좀 보시죠. 먼저 이제 금액법 중에서도 비용 접근법에서는 기술 가치를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하냐라고 하면 당연히 기술 개발했던 투입하게 되는 총 비용을 가지고 그거를 현재 가치로 바꿀 거예요. 예를 들면 과거에 했던 300만 원을 오늘날의 300만 원보다 가치가 훨씬 더 높죠. 그런 것처럼 이런
depreciation, 어떤 시장의 그런 자산이 절하되는 비율을 가지고 계산하든지 혹은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계산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 현재 가치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고, 이제 가치 하락 요소도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디프리시에이션은 감가상각도 있을 거고, 이 기술이 과거부터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이 기술이 과거에 10년 전에 개발을 시작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게 5년이 지나서 이 똑같은 기술을 개발해도 이 기술 개발하는 기간을 확 혁신적으로 줄여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정도만큼 기술은 진보화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기술 가치를 평가를 하는 거. 어쨌든 다 현재 가치로 끌고 와가지고. 뭐 들어가는 게 이제 뭐 대체 비용이라고 있는데, 기술개발 투입 총 비용인데 우리가 총 비용을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떤 기술적인 스펙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면 그 기술 스펙을 만족시킨 어떤 기술이 실제로 거래되는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그걸 대체해서 우리가 가름할 수 있겠죠. 대체 비용이고, 개발 비용은 여러 가지 뭐 인력, 시설, 장비, 아까 앞에서 했었던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갈 것이고, 감가상각 비용은 물리적인 가치가 떨어지고 기능적으로 진보화되고 경제적으로 진보화되고 이런 것들을 다 비율적으로 계산을 해서 뭐 이전 물가 상승률처럼 몇 %가 떨어졌을 것이야. 이렇게. 우리가 매년 이 기술이 한 2%씩은 진보화된다. 왜냐하면 매년마다 2%씩 더 나은 기술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가치를 산출이 쉽겠죠. 왜냐하면 비용 접근법은 기존의 비용을 가지고 산출하는 거니까 우리가 숫자만 상수만 다 정의를 잘하면 그거 가지고 산출할 수 있다. 뭐 이런 방법이고요. 시장 접근법은 매매 사례 가격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곱하기해서 변동률이 있다는 게 뭐 비교를 하는 거죠. 이 기술은 저거보다 좀 더 우월해. 혹은 뭐 이 기술은 저 기술은 얼마에 팔렸는데 사실 저 기술은 이 기술의 잔여 수명이 10년밖에 안 됐다고 가정했는데 얘는 한 20년도 돼. 그러면 당연히 기술 변동률이 좀 플러스 변동률이 있겠죠.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서 기술 가치를 평가하는 게 시장 접근법이 되겠고요. 수익 접근법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기술성이나 시장성을 분석을 해서 기술의 경쟁력 수명이 뭐 10년이다, 20년이다 뽑아내게 되면 그 10년, 20년 동안 매출액을 재무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역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술의 경제적인 수명을 뽑았고 기술이 현재 어떻게 매출이 있는지 그런 정보가 있으면 시장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뭐 10%씩 매년 성장을 할 거고, 그럼 이 상품도 우리가 지금 시장 점유율이 뭐 몇 %인데 이 기업의 역량상 어떤 시장에서 최소 이익까지는 치고 올라갈 것이다.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이 되면 그거를 T 기간 동안 현금 흐름을 계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뭐 감가상각비나 물가상승률이 뭐 몇 %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전체 금액이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가치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현재 가치로 바꿔놓고 이제 여기서 실제로 이 기술이 어떤 이윤을 창출할 때 기여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마지막 측면으로 꼭 해서 기술 가치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흐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수익 적응 부분은 이런 방법으로 기술의 가치를 평가를 한다. 이게 제가 얘기를 할 때는 되게 쉽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지만 실제로 기술 가치를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금액법, 비용 접근법인 같은 경우도 회계의 지식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이 수익 접근법은 이 기술 산업 도면에 상당한 어떤 인사이트가 있어야 될 것이고 다들 쉽지 않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기준점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접근법을 써서 이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옳습니다. 이유는 이러이러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기술의 가치란 무엇이고 이 기술 가치는 어떤 요인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 또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얘기를 들려드렸죠. 여전히 모호하긴 하지만 이제 기술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이 기술이 가지는 경제적인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당연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제도권 하에서 제도를 가지고 이거를 보호를 해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 이유 내용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기술 가치는 실제로 어떤 거래라든지 어떤 그런 측면의 어떤 기술 가치가 좀 컸었다면 이번 기술 가치의 보호는 이 기술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잘 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제도들을 활용해서 어떤 우리가 보호 전략을 펼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가 지금 이번 주 총 3시간 수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 했던 내용들만 가지고 벌써 제가 시간이 한 54분 정도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한번 끊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기술 가치를 이해를 잘했고 기술 가치 평가하기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했으니까 기술 가치의 보호에 대한 섹션부터는 이 다음 우리가 좀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죠.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첫 번째 강의는 54분밖에 안 되긴 했는데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짓고 이제 이 기술가치 보호에 관련된 내용은 이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